질풍지경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야지만 비로소 강력한 풀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중국 후한서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이 지금 워싱턴에서 날아든 정치적인 보고서라는 질풍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거. 이 누군가한테 이런 바람이 위기겠지만 이미 미국 SEC랑 전쟁이라는 태풍을 견뎌낸 리플한테는 오히려 진짜임을 증명하는 무대예요. 마치 질풍지경초와도 같다라는 거고, 이런 소음들이 커질수록 오히려 옥석은 선명해질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인가, 뿌리 깊은 나무를 잡을 것인가,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한 장짜리 보고서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판 자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정치 싸움처럼 보이지만요,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리플 XRP랑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 이들은 미래가 함께 뒤엉켜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날입니다. 이 미국 하원 민주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해서 정면으로 겨냥한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이름부터 강력합니다. 이 트럼프 가족의 수십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제국, 부패한 해외 이득과 자기 거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제목이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때리기처럼 보이지만요, 이 시장은 이거를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왜냐면 이 보고서가 겨누고 있는 대상이 바로 트럼프의 개인 지갑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속도랑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플 XRP랑 무관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소송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이 됐었죠. 이 끝에는 자연스럽게 XRP 현물 ETF,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줄줄이 서 있다라는 거. 민주당이 만든 이 보고서가 쓰는 프레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국가 안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트럼프 일가가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리고 USD1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해외 자금이 쏟아져서 들어오고 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과 딜을 맞바꾸는 로비 자금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규제를 풀겠다라고 할 때마다 그 혜택들이 국민 전체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트럼프 가족 사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트럼프 가문만 돈을 벌고 있다는 이런 의혹까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여가지고 설명드려보자면은, 원래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경기의 심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미국 민주당의 보고서가 주장하는 그림은 이 심판이 지금 유니폼을 갈아입고 자기 아들이 뛰는 팀에 같이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제를 풀고 제도를 바꾸는 결정들, 이거 하나하나가 공공의 이익이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트럼프 가족회사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의심인 거고, 여기에 아랍에미리트, 홍콩, 이스라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사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딱 좋은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은요, 또 하나의 민감한 코드를 건드립니다. 바로 범죄 자금과 제재 회피 이슈인데요. 과거에 미국 규제 당국과 충돌을 겪었던 인물들, 그리고 자금 세탁 이슈로서 도마에 올랐던 글로벌 거래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이에서 투자 지분 관계가 얽혀있다는 의혹들이 보고서 안에 내용으로서 담겼습니다. 이쯤 되면 현재 민주당이 얻고 싶은 거는 단순한 여론몰이 정도가 아니라 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는 부패랑 범죄를 방치하는 행위라는 이런 인식을 넘어서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친암호화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확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조금 다르게 보시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공화당이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친암호화폐, 친규제 완화 흐름 전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미국 SEC랑 CFTC 같은 이런 규제기관이 미국 의회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이거 괜히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청문회에 끌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에 따른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얼어붙음을 보통 규제 칠링 효과다라고 부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계산 자체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를 명분으로써 너무 빠르게 규제를 풀지 못하도록 속도를 늦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 아무래도 내년부터 이렇게 선거 기간이 본격적으로 껴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미국은 부패한 암호화폐 정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 명분을 쌓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로 사고가 난다라거나 이 투자자 피해가 커졌을 때, 이거 봐라, 우리가 그때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쪽의 그림은 어떨까요?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시절에 소송 때려가지고 규제하는 방식을 뒤집고 명확성을 주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SEC 수장을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했고요. 기존에 추진되던 여러가지 각종 강화 규제를 줄줄이 철회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국가전략 자산처럼 다루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미국 내부 채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에너지를 먹는 괴물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안보 전략의 일부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시장에선 이런 흐름을 두고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랑 재정 지출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올리면서도 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과 주요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위험자산 랠리를 열어젖히는 이런 흐름들이라는 거고, 근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캔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스캔들이 단순하게 트럼프도 코인했다 이 정도 수준의 소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가 가족의 지갑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부패 의혹으로서 설계된 폭탄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정치의 한복판에서 두들겨 맞는 동안 현재 리플 XRP는 오히려 정반대의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거. XRP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SEC랑 피말리는 소송 치르면서 사업 구조들, 토큰의 법적인 성격들 전부 다 낱낱이 해부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고통스러웠고 가격도 많이 하락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법원은요,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 세 번째로 법원에서 지위가 확인된 자산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나중에 불법 판결 나면 어떡하나, 이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대비가 극명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USD1 해외 자금 유입 의혹과 함께 정치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동안 리플이 준비해온 RLUSD는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유명한 규제 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 뉴욕주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요, 한마디로 미국 제도권 은행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도장을 받는 것과도 비슷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 규제된 달러, 미국 법안에서 움직이는 달러, 이런 이미지, 신뢰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미국 월가의 시선을 빠르게 갈라놨다라는 거고,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 캐나리 캐피털 같은 대형 운영사들은 평판 리스크를 무엇보다 두려워하죠. 이 트럼프 테마가 붙은 코인, 규제랑 싸우는 신생 프로젝트들, 재미있는 스토리는 될 수 있겠지만 기관 포트폴리오에 담기에는 위험합니다. 또 반대로 미국 법원 판결로 지위가 명확해지고 뉴욕주 같은 곳에서 스테이블코인 승인을 받는 이런 프로젝트는 모험이 아니라 전략적인 배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XRP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프라 코인이라는 위치를 확보했어요. 여기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 바로 ETF 이야기인데요.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XRP 현물 ETF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과거에 크레이스케일 신탁 형태로 운영되던 상품은 ETF로 전환돼서 거래가 시작이 됐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내놓은 XRP ETF도 상장 첫날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쌓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캐나리 캐피털이 출시한 ETF는요, 첫날부터 수천만 달러대 거래량 기록하면서 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면 당국이 허용해준 실험적인 상품이 아니라 이미 제도권 자산 배분 테이블에 위에 올라간 하나의 정확한 자산군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보고서가 향후 XRP ETF 승인에 제동을 걸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 승인이라는 것은 이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증권법의 조건을 따져보는 행정 절차죠. 가격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수탁이 안전한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었는지, 이런 게 바로 핵심인 거고, 이번 트럼프 가문의 이해상충 의혹 자체가 정치적으로 파괴력이 크겠지만 이미 승인된 ETF의 구조라거나 시장 감시 체계를 뒤흔들 만한 논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XRP ETF가 허용된 상황에서 이 뒤늦게 들어오는 다른 운용사만 골라서 막는다? 그 자체가 또 다른 소송 리스크가 되겠죠. 오히려 앞으로의 더 큰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RLUSD가 뉴욕주 승인을 기반으로 실제 글로벌 결제망에 올라타는 순간 이 리플의 위치는 단순하게 XRP ETF 발행사 하나를 넘어서게 될 거예요. 은행과 핀테크 회사들이 정치 리스크가 없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찾을 때 USD1처럼 의회 조사 리스트에 오른 코인 대신에 RLUSD를 선택할 유인이 커지는 구조겠습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국경 간의 결제망을 깔아놨고요. 그 위에 RLUSD를 얹을 준비를 해왔었죠. 스위프트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은행들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주는 현실적인 옵션으로 스며들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모든 흐름들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이런 지정학적 배경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의회가 가장 크게 신경 쓰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과 안보인데요. 과거의 틱톡 규제랑 관련해가지고 거대 헤지펀드랑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논란이 나왔었고, 이 지금은 암호화폐가 그 새로운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계 자본, 중동 자본, 그리고 제재 회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자금들이 이 스테이블코인과 거래소를 통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들어오는 그림들, 이게 바로 매파 성향 의원들에게는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얽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는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이 초당적인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지점에서 리플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미국 회사랑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치르고 또 미국 규제를 따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인프라, 미국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라거나 러시아 자본과 얽힌 애매한 코인보다는 이 미국 안에서 통제 가능한 결제 백엔드가 훨씬 더 다루기 편한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안보에 대한 프레임이 강해질수록 미국 기술로 만들어졌고 미국 규제 안에 들어온 이런 인프라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 하락을 걱정하고요. 희소 자산과 대체 자산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XRP는 이런 흐름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거고, 민주당 보고서 하나가 단기적으로 공포랑 변동성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랑 제도권 편입이라는 이 더욱더 큰 두 개의 파도는 이미 방향성을 정해놓은 상태라는 거. 결국에 이번 민주당의 보고서는 겉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위기라기보다는 옥석 가리기 과정이겠죠. 정치적인 리스크랑 회색지대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점점 더 코너로 몰릴 것이고, 법적 지위랑 규제 승인을 확보한 메이저 자산들은, 특히 XRP 같은 자산에는 자금과 신뢰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워싱턴에서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어떤 상품에 SEC랑 NITFS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은행과 기관의 백엔드로 조용히 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자세와 태도겠죠. 이 민주당의 보고서가 XRP한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쟁자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의 규제 프리미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판에서 살아남는 쪽은 가장 시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인프라 역할을 하는 자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시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적인 소음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그 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조랑 시장 자금의 방향성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수록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의 시기라는 겁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며칠 사이에 2740원까지 밀렸던 리플이 불과 3, 4일 만에 단기 바닥 대비 25%가 넘는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런 짧은 구간 안에서도 누군가는 스트레스만 더 쌓이셨을 거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평단을 낮췄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내셨을 겁니다. 이 같은 시장, 같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도 이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에 이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서 대응을 하느냐, 이 차이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락만 바라보시면은 이 시장이 너무 고통스럽고 왜 또 떨어지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조금만 관점을 뒤집어 놓으시면은 이번 하락이야말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거. 2740원이라는 숫자가 누군가한테는 지옥 같다라고 느꼈던 가격과 공포의 구간이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드디어 기회가 내려왔구나, 이런 가격이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린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도요, 결국에 시장이 좋을 때를 위해서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 시기였던 순간에 리플을 낮은 가격에 조금 더 비중을 늘려놓고 평균 단가 낮추면서 다시 찾아올 상승장에서 보다 낮은 평단에서 만족할 만큼 상황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막상 시장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추가 매수 못하신다면은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을 걸어놓는 이 효율적인 대응을 생각하시고, 그것마저도 어려우시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필요로 하신 경우 이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장의 반등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 반등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아쉬움으로 만드는 사람, 이게 나뉘는 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락장에서 지친 마음으로 손절을 선택한 사람들은 반등이 와도 잡지 못하실 거고, 반대로 하락장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 분들은 반등 시기에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이런 변화들을 직접 손에 쥐고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해요. 힘들어 보이는 지금이 오히려 남들과 결과를 크게 벌릴 수 있는 기회이자 타이밍, 이런 시기라는 거, 이 조금만 시야를 길게 가져가 보시면요, 이런 구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이 미래의 상승장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정확한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 내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그거는 시장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벌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또 손실을 더 크게 보고 나서야 그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요,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투자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